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두 공공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등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 시기 유예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내년부터 소각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6만 톤에 대해서 이제 뭐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일부 쓰는 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초지자체 지역에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바라고 있지만 수년째 미동도 없습니다. 공공소각장 준비가 안 된 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 늘어날 민간 위탁과 비용 상승 걱정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를 유예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또한 대안이 없느냐 하면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출구 전략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공공소각장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자체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시적 유예를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별 공공소각장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시적 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포시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읍면동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는 도심과 읍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심한 곳입니다. 통진, 대곳, 월곶, 하성 등 농촌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장 가동률이 120에서 150%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11일 김포시의회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 연구원분과 또 시의회 대표하는 대표의원, 또 시민의 대표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김포시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포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교통 불균형 도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도심권은 기존 장기 운양 구례에서 풍무, 사후, 북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읍면 지역은 고령층을 고려해 전화와 앱을 활용한 호출형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어떤 교통 상황, 어떤 배차 간격의 장기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수용답형 교통수단을 좀 접목을 시키는 걸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수의 차량으로서 이용자분들은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도심지하고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적용 방안이 주차 문제는 주차장 확대뿐 아니라 데이터 통합을 통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심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떤 스마트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관리하시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기관들의 데이터 통합 문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주차 면수를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목동 3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등 세부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된 지 40년이 다가온 목동 3단지. 재건축을 위해 지난 4월 공개됐던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는 정비구역 지정도 고시될 전망이어서 재건축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목동 3단지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임원을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등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은 12월 초에 다 마무리돼 갖고 확정이 되고 이후에 상가 협의가 다 끝나면은 내년 1, 4분기 중으로 조합 설립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목동 3단지는 현재 15층에서 49층으로 30층 이상 높아집니다. 세대 수도 1,588세대에서 3,317세대로 1,700여 세대가 늘어납니다. 임대주택은 398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됩니다. 특히 최고층인 49층짜리 2개 동이 단지 중앙에 배치돼 스카이라인의 중심축을 이루는 형태로 조성됩니다. 최고층인 49층을 단지 중앙부에 2개 동을 계획하고 단지 경계부에서 단지 중앙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동 3단지는 1, 2단지와 함께 종상향 조건으로 개방형 녹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목동 그린웨이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지하철 5선 목동역과 오목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마음을 졸여가며 공모 절차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반면 공모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의정부시의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공모에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지자체 7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8월 부지 선정 절차를 미루기로 의결했고 그 이후 1년 넘게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절차에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스케이트장 공모에 불참했던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작지만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오석규 경기도 의원은 혹시라도 새로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모가 결정된다면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규격의 컬링장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 김민선 등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표가 소속된 빙상팀을 운영하는 등
의정부 시야말로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대한민국 빙상을 빛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치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가 이번에 좀 드리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범시민운동 추진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양주 지역 사회는 지지부진 길어지는 공모 절차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21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양주시. 하지만 만약 공모 자체가 불발된다면 양주 지역 사회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은 허무하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대릉 선수촌 건축물이 존치되어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기존 시민 염원과 준비 현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어떤 건의를 준비 중인지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참여한 동두천시 역시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히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립 부지를 마련하고 대회 홍보를 펼치는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동두천시. 동두천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등과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모 재개 계획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답답하지만 공모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홍보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활동을 지속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포럼 주제는 부천시 문화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포럼의 시작,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공공극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네 예술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즉 문화예술이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아트센터와 부천 아트벙커 B3구 등 문화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4대 국제축제와 시민예술제, 봄꽃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을 매년 개최하는 부천. 전문가들은 부천 시민의 삶과 지역성을 연구해 부천만의 문화 정체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의 지역성을 토대로 설계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설 운영도 좋고 축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분이 부천의 시민들의 삶, 시민들의 생활, 부천의 공간, 부천의 지역들을 연구를 하셔서 부천성을 발굴하고 이걸 통해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올해 부천시 문화관광 예산은 1,500억 원 수준. 부천시 예산인 2조 5천여억 원의 6%에 해당합니다. 부천 시립예술단 운영과 부천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비, 부천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가장 많이 투입됩니다. 문화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문화 향유 단계를 넘어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하면 문화도시 이미지가 부각되어는 있는데 그것이 지역 경제와 지역 이후의 발전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이제 문화예술이 향유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산업이나 경제와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부천의 지리적 이점과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한 체류형 문화관광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공항도 가깝고 지리적인 입지도 좋고 문화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 있으니 1박 2일 혹은 2박 3일 그 관광 혹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산업들을 좀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융합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좀 만들면 좋겠다. 또 부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은 문화예술특구 조성, 공공극장 활성화, 시민 미디어 활동 등 주요 문화 현안을 놓고 올해 사업을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민호 경기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없는 행정과 현장 검증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 집행이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민호 부위원장은 미래평생교육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장 확인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예산이 투입됐지만 안전 수준을 측정한 적이 없다라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하나의 경험으로 인한 추측, 그 외에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한번 샘플로 특정 지역을 몇 개 삼아서 사고율 이런 걸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안 하셨죠? 네. 이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고 이런 그냥 심정적인 추측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역시 실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실적이라고 적어놓은 대부분이 참여했던 인원, 사내 관리한 건수 여기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어느 정도 연결됐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대학을 진학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 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인원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가 없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를 성과로 제시하는 형식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상암 하늘공원에 은빛 억새가 한창입니다. 늦가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억새 물결은 마치 한 편의 음악처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억새의 가을 연주를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공원이 은빛 억새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 은빛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억새의 깃털은 파란 하늘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억새밭 사이로 난 산책로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억새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느라 모두가 여념이 없습니다. 늦가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요. 억새를 서울 한가운데서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억새가 충분히 있고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은 바람 소리를 반주 삼아 가을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억새 사이로 이어진 오솔길은 마치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인생길처럼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시민들은 공원 중앙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자연이 준 선물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진짜 너무 힐링되고 지금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붐비지도 않고 이렇게 갈대 소리 들으니까 정말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상암동 하늘공원은 지난 2002년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만들어져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억새가 내는 바람의 연주와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하늘공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계절이 건네는 여운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이웃 돕기를 위한 김장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주 김장 나눔 축제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3, 4, 5 모여있는 봉사자들. 속이 가득 찬 배춧잎 사이사이를 새빨간 양념으로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힘든 기색 없이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해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가 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이제 주관하는 도민이 전하는 김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우리 양주시에 또 도비가 이제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김장 나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분주하게 한마음으로 김장을 하다 보니 하나둘 상자가 채워집니다. 이번 봉사에는 23개 단체와 후원기업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양주시의 관내와 기업,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신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 어려운 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1000가구에 전달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지역사회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인접한 비규제 지역 거래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20일간 조사한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716건으로 이전 20일간보다 43%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가 76% 감소했는데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 증가했는데요. 수원 건성구가 73% 증가한 가운데 화성시 58%, 파주시 42%, 구리시 41% 등 증가율로 풍선효과 양상을 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